이 특검이 지금 6명 아까 제가 처음에 주요 뉴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또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그렇죠. 이 좋지 않은 인연이 예. 있었던 사람들이 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 예. 이 추천한 3명의 특검 후보가 조은석 전 감사위원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이 결국 이제 감사장 그 대행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나왔지만 예. 그 감사위원회에서 많이 충돌을 했다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위원이 그렇죠. 임명이 됐는데 임명이 돼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때 그렇죠. 거기서 임명한 많이 이제 충돌을 했었죠. 감사원장과 그 유병호 그렇죠. 감사위원과는 예. 거의 뭐 매번 싸웠다는. 예.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예. 뭐 서울지법원장 예. 뭐 이분은 뭐 그렇게 크게 판사 출신. 예예예. 그래서 뭐 정말 윤석열 정부하고 이렇게 척진 뭐 그런 거는 사실 예.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최상벽 특검의 이윤재 명지대 교수도 뭐 그렇고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들 보면은 예. 상당히 이제 그 이 원한이 좀 있을 법한 예. 사람 저기 인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란 특검의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그렇죠. 예, 이분 또 이 누굽니까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그 한 축 또 이 한 역할을 하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할 때 그 그렇죠. 일을 담당했던 감찰부장이죠.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심재철 그 법무검찰국장. 예, 예, 예. 뭐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당 고등감찰부장.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사건이니까 그렇죠. 군 예. 검찰 출신을 추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 중에서는 뭐 대충 이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겠다, 임명하겠다라는 그 감은 아마 주영진 앵커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조은석, 심재철 이렇게는 갈 것 같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 예상대로 갈지 예상을 뛰어넘을 선택을 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특별검사 조금 전에 박민영 대변인은 이 한 지금 지방검찰청 이상의 규모로 가는데 그럼 검사들 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사들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 검사들이 정말 지금 어제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법안도 내놨고 저 검사들이 일이 손에 잡힐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알지만 형사부 검사들 묵묵히 일반 형사 사건 국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뭐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매일매일 처리를 해야 되고 고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검찰청 민주당은 해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직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야 하는데 네. 워낙 검찰 개혁을 뭐 대선 공약으로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네요. 뭐. 그럼요. 네. 이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한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대 흐름에 따랐을 때 이제 민주적 절차에 따랐을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검찰들 뭐 검찰청 하나 뭐 다 가져가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인데 이 중에서 한 150명 정도면 0.5%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받았어야죠. 밀린 숙지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혜병 특검 정도는 했었어야죠. 이게 보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게 그 얻은 자식을 해병대 보내가지고 네. 이름 그 부모의 슬픔 그거 한동훈 전 대표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최혜병 특검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23년 5월에 50명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고요. 25년까지 보면 150명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따지면은 이게 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특검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팀장이었던 그 특검의 이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에 윤석열 특검 팀장이 소속되었던 그 특검팀에서 해설서를 냈습니다. 이게 335페이지짜리인데 거기에 66페이지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건 당연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임명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왜?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됐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다고 이게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별검사는 이제 현실이 됐고요. 특별검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동안 의혹을 가졌던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꼭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야당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 아니면 이게 뭐냐라고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박미연 대변인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복수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발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꼭 피해자들이 대통령이 결국 된다. 그러니까 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했던 그런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또 이제 과거에 탄압을 당했다라고 평가받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과 혈혈단신으로 맞서던 그런 피해자적인 서사가 국민들께 이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각인을 심어준 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수의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특검에서는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이번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와 달리 적폐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국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한 진영의 아예 그 진영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 권력의 균형이 망가지게 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다시 폭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나 선거를 내리 이겼던 문재인 정권이 아이러니하게도 5년 만에 실각을 했던 것처럼 또다시 같은 역사의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권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늘 예전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는 뭐 참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뭐 장관이 사실은 뭐 장관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바꾸고 또 군 내에서 사고가 나면 뭐 직계 그 지휘 라인 통해서 위에 사단장 군단장까지 원래 책임 묻고 또 잠시 뭐 보직 해임하고 이런 식의 책임을 늘 묻는 게 다반사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하게 그걸 거부를 했어요. 뭐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 탁탁 뭐 물어야 되는 거지. 이런 일 있을 때 사단장 바꾸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 그 정화석 의원도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이거 뭐지 이상하다. 최혜병 사건도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 그 보직 해임하고 그 경찰에 저 수사 이첩하고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밝혀졌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던 거 아니에요. 그 주영진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책임이라는 게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가 사법적 책임, 그다음 정무적 책임, 도덕적 책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진짜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사법적 책임이 없으면 나머지는 뭐 무슨 상관이냐라는 좀 그런 논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태원 참사 안 왔을 때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장관이 뭐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 감정하고는 많이 안 맞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개인한테는 사실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거기 있다고 한다고 뭐 사고가 안 날 것도 아니고 이 말 사실은 그렇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어찌 보면은 조직을 다시 한번 그 얼러트하게 하고 이 국민이 이 감정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한번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정치가 되고 뭐 이제 이 여론이 되는 건데 뭐 계속 정무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사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그 부담으로 차곡차곡 쌓여온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최혜병 특검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특검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 최혜병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혀졌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사안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뭐 지금 보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재임 기간 내내 그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던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비상계엄
이거 사실은 우리가 비상계엄 당일의 행적에 지금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집중돼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정말로 준비가 돼 있던 것이고 왜 준비를 하고 선포를 한 것인지를 따져든다면 이게 더 그 이전부터 가야 되는 건 아닌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특검을 통해서 얼마나 밝혀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별 간담회 아마도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을 것 같은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라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예, 앞부분은 미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준비한 원고에 있던 내용인데 뒤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부분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 특정 정치인을 제가 평가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면서도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정화석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그냥 묶어버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 해결해 나가야 할 건너야 할 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글쎄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소통, 공감, 타협을 권고한다라는 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게 결국은 지금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원내대표 이 선거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이 지금 친윤 친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 그 이후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또 이걸 갖고 또 할 거고 그 결국은 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정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맺고 끊고 하면서 장을 좀 재정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알지만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분열돼서 당시 바른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그 반면교사 삼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대선에 또 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양상들이 예.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예. 단호하게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됐느냐에 예. 대해서 면밀히 고찰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예. 저희가 그 당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또 얼마나 야당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어찌 보면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조금은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저는 그런 단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난 대선은 완전히 분당된 상태에서 치르게 됐지만 당의 원역을 유지하는 상태로 단일 대우를 갈 수 있었고 물론 막판에 후보 교체 파동은 저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네, 그런 일련의 사건과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이 저희 당의 그런 노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또 생긴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박민영 합니다. 대변인 이야기 네. 이제 충분히 많이 들었고 이제 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인 이 귀결성이 있느냐 완결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이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듣고 방송할 때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아니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오로지 반면교사 삼아서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은 반대한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를테면은 기업이 정말 크리티컬한 잘못과 책임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폐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늘 네. 능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되 다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맞듯이 정당도 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100% 우리 책임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 야당의 폭거는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저희가 재건을 하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 당의 개인적인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훨씬 더 다른 정치한 그 양당의 균형과 견제 그 원리를 맞추는 것이 또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야당 역할을 언론이 주문하는 것처럼 정당이라는 것은 훨씬 복잡한 속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과연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즉답적인 파면과 민주당의 이 어떤 집권을 허용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점에 파면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박명영 대변인의 논리 자꾸 오늘 말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니 파면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하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왜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했는지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선 국면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탄핵을 반대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국민의힘 얘기가 그 김문수 후보한테 왜 매번 그 중요한 대선 전국 때마다 정화석 의원 우리 강서필 부대변인도 기억나지만 매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겁니까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저 박명영 대변인 참 이렇게 열심히 이제 네. 그 사랑하는 자기 자당의 당원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방어도 하시고 뭐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 지난해 말 이제 탄핵소추 이제 표결할 때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한테 한 말 이 말이 사실은 참 많은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재섭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1년만 버티면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의 지도부가 이 착시 현상을 구분하는 선구안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전한길, 정광훈 이분들의 보수 아스팔트 집회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권총 지도부는 이 지지 세력이 정말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어떤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띄어져서 보면 그분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대한민국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구구가 그냥 다 거기만 모여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인들이 대선 때 샤이 보수가 있다는 것처럼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덕 불감증, 민심 불감증에 빠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 뭐 탄핵은 반대한다. 이건 뭐냐면요. 직원이 지각을 하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횡령을 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지도부의 선구안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 참 너무 어려운 무럽치는- 상황인데 네, 이제 너무 무럽치는 것 제가 같아요.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네. 오늘 마침 대선도 끝나고 박민영 대변인이 나오셨길래 질문 드린 거고요. 지금 네. 그 얘기랑 묶어서 박민영 대변인 이제 마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둘러싼 지금의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또 어느 정도 된 건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 저는 선거라는 것은 승리가 곧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정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좀 합리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단이라고까지 폄훼를 하면서 치렀던 즉각 제명을 시켰죠. 그 대선에서는 24%를 얻었지만 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양자 간의 그런 갈등 상황에 노출되면서 40%대까지 따라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정당 입장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의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거 좋죠. 취지는 좋죠. 예. 그런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왜 찬 쪽이 많이 호응을 얻지 못했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예, 그 얘기를 하는 대상이 한동훈 전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1년 반을 했고요.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정권의 거의 모든 요직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막상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대통령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식의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그것을 당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참 힘이 셀 때는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정권이 저물어 가니까 그냥 선을 긋고 오히려 반윤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저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의 논리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됐던 것이고 당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탄찬 논리였다라고 하면 단일 대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얘기는 다 좋죠. 그런데 전 정치의 본원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을 노출시키는 것이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합리적이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내 갈등을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당내 불만이 있더라도 당내 어른들과 소통하고 같이 협의하고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구태고 그 구태를 비판하는 나는 SNS를 통해서 우리 구태들을 공격하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해적으로 이 자기 어필을 하는 걸로밖에 구성원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결국 정화석 의원 뭐 이거는 저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고 새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달 말까지만 하세요. 뭐 물론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닌지 싶네요.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저 친윤계 쪽에서 이른바 뭉개기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단 어제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의원총회를 한 40분 전에 그냥 딱 취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막 소리 나고 이런 덜그덕거리는 그게 이제 뭐 싫은 거죠.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뭐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16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탄생을 하면 물론 이제 거기 또 이 친윤계가 미는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지금 김성원, 송원석 두 사람이 지금 그렇죠. 김성원, 송원석인데 그 송원석 경북 김천 지역구에 이제 저 TK 친윤계 이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뭐 개파색이 였긴 하지만 친윤계가 미는 것 아니냐. 그렇죠.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가 미는 것 아니냐. 이 수도권 동두천, 연천 이쪽인데 그 친한계 뭐 이 김성원 의원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훈 캠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뭐 친한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친윤계가 미는 걸로 알려진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그냥 뭐 의원총회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뭉개고 있다 보면 6월 30일 와서 저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으로 해서 전당대회까지 쭉 준비를 하면 뭐 그 이전에 나왔던 무슨 뭐 5대 개혁안이니 뭐 이런 것도 김용태 위원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페이드아웃 되는 걸로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친한계 쪽에선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관련해서도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좀 짧은데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자를 하룻밤 사이에 교체한 게 대선 패배의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진상 규명하자라고 하니까 상처를 덧내면 당의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왜 졌는지를 분명하게 백서 쓰고 그걸 밝혀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거 하지 말자는 게 또 친윤계 생각 아닙니까? 더 정확히는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이슈 당무감사 저희가 안 하고 묻었지 않습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왜 졌냐에 앞서서 왜 선거까지 이르게 됐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한 건 모두가 동의를 하니까 그럼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우리 당은 뭐 했냐. 사실 여기까지를 전부 다 토파봐야 우리가 이 대선에 대해서 명확한 백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당무감사를 할 거면 후보 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집권 여당의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우리 집권 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했는가 여기까지 살펴봐야죠. 만약에 그것이 뒷받침하기는커녕 여론전을 통해서 부당하게 가족들의 계정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부부를 음해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역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내 특정 그 개파가 됐건 누가 됐건 특정인들을 겨냥한 당무감사는 당내 화합을
해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박민영 대변인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윤한 데칼코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리더십적인 데칼코만이다. 자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 전 대표는 MB 정권 때부터 선임행정관을 했었는데 비서관을 내부 고발해서 비서관이 구치소에 가기도 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30년 구형을 또 했다가 문재인 정권 무너지니까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이제 또 반윤이라고 하고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게 이런 상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이렇게 오늘 하실 말씀 다 할 기회를 제가 드렸는데 아까 중간 과정에서 아까 어떤 분이 지웠는데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 대변인 극한 직업이라고 박민영 대변인 힘내시라고 댓글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또 박민영 대변인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 의원 또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 보는 민주당 부대변인의 생각 어떻습니까? 야당이 또 건강하게 잘 서야 여당도 제 역할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까 얼핏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백서를 쓰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기간만 가지고 쓰지 마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대선이 벌어졌는지부터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친윤과 친한의 구도였거든요. 주류와 비주류가. 근데 이제는 반한과 친한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내적 갈등의 요소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과연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부 갈등이 됐는지는 사실 다음에 있는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이제 가려야 된다. 예.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조금 이제 퇴장을 하시든지 좀 쉬든지 해야 되는데 또 출마를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또 국민의힘에게 또 태풍이 몰려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온다면서요. SNS에 뭐 이제 후루를 바다에 묻어버리고 예. 뭐 돌아가 수심은 오겠다. 다 태평양에 예. 던져버리고 다 오겠다고. 그래서 뭐 홍 시장이 와가지고 글쎄요 지금 그 청년의 꿈이라는 거 SNS에서는 뭐 신당 창당 알겠다.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뭐 합당 없다. 지금은 갈 생각 없다. 여기까지. 예. 가려면 내년에 가라 그랬더니 알겠다. 네. 자, 홍준표 전 대표 뭐 하와이에서도 국민의힘 향해서 계속 쓴소리는 했는데 들어오면은 또 정계 은퇴가 사실상 알고 봤더니 진짜 정치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떠난다. 이게 점점 명료해지는 것 같은데 박민영 대변인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당 자체가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좀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는데 홍 전 시장이 비판하는 그 국민의힘과 홍 전 시장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당내에 30년 동안 몸 담으셨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정반합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대표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본인이 국민의힘 떠났다고 하니까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홍 전 예. 시장이 늘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조금은 목리를 부리는 예. 모습들을 당원들이 오래 목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도 있으니까 박민영 홍 전 대변인 시장도 머릿속에 좀 있는 다음 대표는 누굽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딱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누가 나오시냐에 따라서 저도 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냐에 알겠습니다. 따라. 예,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영진의 뉴스 주의경 목요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